예,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제가 한국 양돈 사료 업계에 들어온 게 지금 26년 전인데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 생활한 지가 한 16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10년은 제가 퓨리나에서 양돈 사료 기술 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최근 16년은 밖에 나가 있어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동남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상당 부분 메시지가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영양 쪽, 그것도 최근에 오늘 토픽도 와 계신데 그 새로운 종돈들 지금 도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 ASF 발생한 이후에 어차피 그 모돈을 갱신해야 될 수요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능력 모돈들이 아시아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물론 이점도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면서 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능력이 다른 돼지를 저희가 들여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또는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방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향에서 자돈 때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육성 비육돈 때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양돈 생산성이 소장님 발표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한국의 양돈 생산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밀사도 있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질병 관리도 있고 이런 이유로 사실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양돈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생산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히 숫자만 비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원하는 돼지가 저희 시장에서 원하는 돼지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긴 해야 되는데, 시장 요구사항이나 또는 산업이나 농장의 시설 구조, 그다음에 우리 유통 구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여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MSY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미 30도가 넘어가 있고요. 프랑스, 저머니, 벨기움 이런 데가 한 28도, 29도.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여기 24도인데 이제 스페인은 출하 체중이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우리 숫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20도, 22도 요 정도에 있으니까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초다산성,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모돈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카길이 여러 군데서 사업을 하니까 아시아에서 이런 초다산성 모돈들 또는 이제 브리딩 컴퍼니들의 데이터를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토픽을 포함해서 덴브리드, PIC 이런 데들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기술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저희가 토픽하고 기술 교류를 할 때 했던 자료인데 가져오면은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이제 최근에는 AI도 들어올 건데 이런 기술들의 발전에 의해서 사실 이 개량 속도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모돈의 능력이나 그 능력치에 따른 영양소 요구량이나 또는 관리에 필요한 그 관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늦게 따라가고 있죠. 모돈의 능력에 비해서 저희 관리나 영양적인 영양소 요구량이나 이런 거 업데이트하는 게 사실은 조금 늦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바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아까 다생다사 말씀하셨는데 많이 낳는데 우리가 하던 식으로 관리를 해갖고는 이 자돈들의 생존율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많이 낳되 실질적으로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잃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낳고 옛날보다 더 많이 잃거나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생시 자돈 수는 되게 많은데 이유 자돈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크게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복당 산자 수가 한 마리가 늘어나면 대개 사산율이 한 0.8%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유점 폐사율이 한 1.7%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생시 체중이 한 15g 정도 작은 걸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유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생시 자돈수가 많으면 자돈 1두당 초유 섭취량은 상대적으로 줄겠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줄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생시 체중이 좀 떨어지니까 활력도가 떨어져서 실제로 섭취량도 자기가 물리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섭취량도 좀 주는 경우가 생겨요. 자돈 1두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모유 섭취량이 한 50g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쪽에서 보시는 거는 자돈수가 또 늘어나면 모돈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자돈수가 늘어나면 모유 생산량이 늘어나야 돼요. 저 왼편에 있는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는 자돈수가 각각 10두일 때, 포유 자돈수가 10두일 때, 12두일 때, 14두일 때 각각의 모유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험 목적상 사료 섭취량을 3kg로 다 제한을 했어요, 모돈은.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일부러 모돈의 그 최선실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료 섭취량을 제한하고 저렇게 해보면 사료 섭취량을 동일하게 줘도 자돈수가 많으면, 포유 자돈수가 많으면 산유량이 늘어납니다.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산유량이 늘어났던 얘기는 그만큼 모돈이 최선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돈은 이 산차에서는 뭐 문제 없이 큰다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연산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모돈이 몸이 많이 까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초다단성 모돈이 들어오면 모돈 관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오늘은 이제 자돈하고 비육돈 위주의 영양 관리 포커스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 소장님이 이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임신돈의 사양도 사실은 멀티페이스 사양을 하는 데들이 있고요. 임신 후기하고 임신 초기하고는 영양소 요령이 많이 다르고 특별히 분만 전후 관리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의 편의상 임신돈 사료든 뭐 포유돈 사료든 이제 한 가지 사료로 이거를 관리하려고 분만사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몇몇 그 생산성이 높은 농장이나 나라에서는 그 분만 전후에 특별한 영양소나 또는 특별한 사료를 제작해서 분만기 사료라는 걸 따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대사성 질병이나 챌린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의 건강 이슈에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것들은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산자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생시체중이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부터 예전에 저희가 다루던 돼지하고는 조금 생시체중이 낮아졌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또는 영양적으로 관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나온 돼지들이니까 그 중간에라도 약간의 챌린지, 특히 이제 소화기성, 설사, 연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화기성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 섭취량, 요 이후 전후 또는 이후 직후 이때 사료 섭취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돼야 되고 육성 비육돈으로 넘어가면 이제 질병이나 뭐 이런 문제는 조금 완화가 되지만 그때부터는 우리 경제성을 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농장 돼지의 성장률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정육 생산량 또 정육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때 이제 기록하고 관련이 되죠. 아까처럼 그런 농장처럼 몇 년치의 기록을 쭉 가지고 있으면 또 유전적으로 내 돼지들이 어떤 정도로 통일돼 있으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내 돼지의 유전적 능력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잠재적 유전 능력과 내가 우리 농장에서 발현시킬 수 있는 발현적 유전 능력의 차이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피딩 프로그램을 뭐 사서 쓰든 또는 조정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뭐 사료를 설계를 하든 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사료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다산성 돼지에 있어서는 대육류 또는 잎붙이기 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밀크 리플레이서 내지는 뭐 밀크 리플레이서를 말 그대로 대용류로 쓰시든 아니면 뭐 잎붙이기 사료로 쓰시든 물론 대용류로 써야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모돈을 다산성으로 갱신하실거나 이미 갱신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대용류의 사용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던의 능력도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브리딩 컴퍼니에서 모던의 능력을 향상시킬 때는 산자수를 늘리는 것만큼 지금 사실 산유량을 같이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자수가 많은 돼지들의 산유량이 자돈의 요구량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자돈들의 성장률을 그 일당 증체량을 측정을 해보면 대개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돈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모유만 섭취했을 때, 포유만 시켰을 때는. 그러면 이제 14일까지는 어느 정도 자돈이 요구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모유를 통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14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유시키는 마지막 이유전 한 열흘 정도, 이때는 자돈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모유를 통해서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충 급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영양소만 보충이 되면 뭐 고형사료든 습식사료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자돈의 섭식 행동상, 생리상 대용류로 공급을 하시는 게 필요한 영양소를 자돈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많은 자료들이 예전에 뭐 대용류 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많은 자료들이 습식급이 또는 더 대용류급이가 건식사료급여에 비해서 건물 섭취량을 늘려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집약도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선뜻 손이 안 가는 건데 지금 이제 모돈도 갱신하시고 생산성에 대한 목표량도 훨씬 높이셨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건물 섭취량은 단순히 많이 먹고 많이 컸다. 그래서 뭐 이유체중이 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영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건물 섭취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건물 섭취량이 장내 소화기관의 발달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 섭취량이 높을수록 이 돼지가 나중에 이유하고 또는 이유후더라도 굉장히 고급 그 이유자둔 사료에서 육성 비육둔 사료로 넘어갔을 때 적응하는 속도와 성장률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이유 체중과 출하 체중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유 체중이 높은 것들이 빨리 커서 출하 체중이 빨리 도달하는 이유가 소화기관의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 전에 건물 섭취량을 얼마나 먹었느냐가 이유 후에 이 친구들이 이 자돈들이 사료에 적응하면서 그 설사나 연변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확 줄여줍니다. 그 소화기관이 훨씬 더 포용력이 커져서 이런 설사나 연변의 비율을 줄여준다는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대용류의 실증 자료들을 모아놓은 건데, 뭐 일반적으로 폐사율이 한 2.7%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아까 그 산자수하고 이유전 폐사율, 그다음에 이유 폐사율 이런 데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줄 수가 있고요. 이유 체중도 여기서는 늘어나지만 사실은 이유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유하고 나서 그 육성 비육 기간의 성장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유할 때까지만의 성적을 밸류로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연간 모돈 두당 30유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돈 두당 요새 30유로만 45,000원 에서 5만원 뭐 이 정도의 밸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두당 가치니까 모든 뭐 500두나 1000두나 이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저희 카길 연구농장에서 대용류를 실제로 해보니까 뭐 생존율, 특히 이제 모텔리티에서 약 35%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직접 검증하기도 했고요. 이런 숫자를 보여줘도 사실 또 베트남에서 아직도 대용류에 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지고 몇몇 농가 남지 않고 내가 진짜로 이 양돈 쪽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생산성 향상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유 체중이 다가 아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유 체중 증가 효과도 가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우리 보이지 않는 베네핏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유 전에 건물 섭취량을 눌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전후를 통해서 사료가 고형 사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 자돈 사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틴 공급원, 단백질 공급원을 뭘로 할 거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그 저단백 사료, 뭐 환경 오염 문제랑 있어서 이제 전체 단백질을 줄여야 되는 니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가급적 이제 소화율이 높은 사료, 그죠? 그러니까 전체 조단백 함량하고 실제로 가소와 조단백 함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원료들이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프로틴의 단백질의 소화율,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의 소화율이 높은 원료를 주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변 설사랑 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단백질 공급원의 소화율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원료를 쓰시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소화율이 높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도식화시켜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대장까지 넘어가면, 그 이제 소장 이후로 넘어가면 그쪽에 남은 단백질들은 대개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유익한 발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쇼체인 그 단쇄 그 휘발성 지방산은 사실 에너지 소스도 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돈 같은 경우에는 대개 나쁜 형태의 발효를 통해서 발효 부산물들이 톡식한 물질들을 생성한다든가, 또는 암모디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성을 해서 설사나 연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소장까지 소화될 수 있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원료, 뭐 종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료를 선택할 때 가급적 그런 원료들을 선택을 하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서 요게 일반 대두박, 가공하지 않은 대두박에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회장 소화율과 그 분변 소화율의 차이가 대개 한 11% 정도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개 한 10%에서 11% 정도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대장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거를 어떤 형태의 가공을 하든, 또는 뭐 효소 처리든 뭐 발효든 뭐 이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걸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숙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제로를 만들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뭐 거기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렇게 발효가 되는 단백질의 양을 줄여주면 자돈의 대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발효 가능한 단백질의 양을 줄여준 케이스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하고 그 돼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형태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발효 가능한 단백질 양을 줄여준 거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퍼멘터블 프로틴이 좀 높은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상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요 이제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균층들이 높고요. 저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대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마이크로 플로라가 발견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떤 패턴이 발견되면 장내 그 마이크로 플로라도 조정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는 뭐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던데, 지금은 약간 그 비소화성,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는, 저희 용어로는 뭐 스트럭처럴 파이버라고 하는데, 요거가 일정 정도 사료 내에 있는 게 그 자돈의 장내 소화기관 발달에 자극제로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저런 이제 비트펄프나 소이얼이나 이런 원료들이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원료가 아니라서 이제 유럽하고는 저희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할 수 있으면 최소량의 그 스트럭처럴 파이버를 보장을 해주면 이것들이 자돈에서 소화기관 발달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효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사료 섭취량 극대화는 뭐 여러 팩터들이 같이 있습니다. 환경,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패턴 또는 급여 빈도, 물,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있긴 한데 쉽게 이제 저희가 영양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 단백질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저희는 이제 줄여야 되는 요구를 받고 있고 줄이면서도 아미노산의 밸런스를 이제 적정 맞춰줘야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미노산의 밸런스 중에 특정 아미노산은 비율을 약간만 조정해주면 이제 여기 호르몬계의 세로토닌이나 이쪽 계열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정히 활용을 하면 피드 인테이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혈장,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혈장이 굉장히 사료 섭취량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펑셔널 인그레디언트라 해서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요새 챌린지가 되니까 요거를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정 파이토제닉이나 아로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임프린팅 효과도 있어요. 모돈에 이제 미리 급여를 해두면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들은 같은 아로마나 같은 파이토제닉을 갖고 있는 것들에 쉽게 적응을 하고 빨리 사료 섭취량이 시작하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임프린팅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파이토제닉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잎붙이기 사료 섭취량이 거의 상당히 이 정도면 거의 한 15% 20%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큰 차이가 나타나는 실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육돈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특정한 어떤 에디티브나 어떤 특정한 펑셔널리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비육돈 생산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유전 능력이 사실은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키우고 있는 돼지의 유전 능력을 아느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런 다산성 모돈들이 소개되고 있는 농장에서 받고 있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각 제네틱 컴퍼니들의 사양 프로그램이 다 달라야 되냐. 예를 들면 토픽은 토픽용 뉴트리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PIC는 PIC용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쉽게 하면 다비도 다비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회사별로 다른 사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합리적이냐 또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이런 질문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누누이 우리 안 소장님 강조하시지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죠. 물론 지금 가이드라인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회사가 다 자기들 영양 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량의 정도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방향은 다 동일합니다. 굉장히 린하고 사료율이 좋아지고 또 모돈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좋아지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적게는 25% 많게는 40% 정도 성장 능력이 개선된 걸로 보고요. 매년 저희가 볼 때 한 1.5에서 1.8% 지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요구량이 요게 이제 쉽게 말씀하면 라이신과 에너지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당 필요한 라이신의 양인데 전체적으로 단위 에너지당 필요한 라이신의 양이 아미노 애시드의 양이 전반적으로 다 향상돼 있어요. 다 이제 린 정육 축적 능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문제는 이거를 다 일반화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요게 저희 퀘스천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average daily gain, 그러니까 일당 증체량하고 여기서 이제 리미트 퍼센티지를 측정할 수 있으면 이제 리미트 퍼센티지를 해도 되고 또는 이제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백팻을 기준으로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백팻을 기준으로 이거랑 같이 놓고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데 팻의 함량이 어느 정도면 뭐 유전 능력이 좀 정육 측정 능력이 상급이다, 중급이다 또는 뭐 하급이다, 뭐 용어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거에 관한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그 사양 프로그램을 다르게 짤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도표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그 종돈회사가 그 종돈회사 스테이션에 자기네 리서치 스테이션에서 검증한 유전 능력이 있고 설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의 한계들, 우리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또는 한국 본사에서의 현장의 한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나오는 게 이제 피노타입이라 해서 저희는 발현형 유전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현형 유전 능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거에 맞는 사양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지노타입, 그러니까 유전 능력은 사실은 이제 환경에 관계없이 이 회사에서 설계한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들여와서 사육을 시켜보면 베트남에서 나타나는 발현형하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중국에서 나타나는, 필리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료나 환경이나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저희가 피노타입을 정하고 피노타입별로 피노타입 레벨 A, B, C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각각의 레벨에 맞게끔 사료 설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건 이제 한 예로 한 그룹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 사양가들의 성적을 취합해서 해보니까 이쪽은 비교적 성적이 굉장히 좋던데 뭐 1단계 30에서 출하 체중까지 900g대 이상의 성적을 저희가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수의 고객이니까 이거를 뭐 시장 전체에 일반화하기는 없지만 하나의 예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요런 정육형, 굉장히 하이퍼 정육형 돼지의 사양 프로그램하고 아까 보신 뉴트리언트 리ኳ이어먼트하고 약간 저희가 여기 뭐 지방형이라고 얘기돼 있지만 하여튼 약간 성적이 좀 처지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돼지의 영양소 요구량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양 프로그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 원리는 이제 뭐 단백질 에너지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육성기 때는 대개 에너지가 리미팅 팩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좋아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은 플래토가 나오는데 비육기 때는 사실 에너지보다는 그 에너지랑 수반되는 단백질의 낭비가 훨씬 더 큰 구간이라서 그때가 사실 저희가 그냥 비싼 프로틴 원료 또는 프로틴 뉴트리션의 낭비가 많아지는 때라 그 원리를 가지고 아까 측정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장의 유전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료 섭취냐 사양 프로그램을 바꿔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원료에서 얼마나 영양소가 가용한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다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에서 우리 돼지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구현하고 있는지, 발현하고 있는지, 요거가 이제 키가 되는데, 요 안에 사실 컴퓨터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거는 사실 툴이니까 이거는 뭘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정확하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정확하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농장의 생산 기록에서 와야 되고요. 그것도 믿을 만한 숫자가. 그죠? 한 달, 이런 식이 아니라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이제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 숫자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믿을 만한 파트너하고 일을 하셔야지. 직접 내가 다 원료 검수를 하지 않는 한, 요거는 이제 믿을 만한 파트너랑 일을 하시면서 요거랑 이제 매치를 했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매치됐을 때 이제 비육돈 사양 프로그램이 제일 경제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사료 원리, 품질 관리. 일반적으로 능력에 맞는, 낭비되지 않는 뭐 그런 사양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성적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랑 관련돼서 질소나 포스포러스의 배출량이
약 40%까지도 감소를 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덕션 코스트 생산비도 육성돈 같은 경우는 8%, 그다음에 포유돈에서는 약 그게 4.9%, 그다음에 임신돈에서 약 4% 정도의 코스트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질소나 인해 배출량 또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배출량, 이게 이제 한국에서 금방 지금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환경 관련 이제 계속 레귤레이션이 심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지금은 전체 사료의 토탈 프로틴 함량은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원료 선택이나 사양 프로그램을 짜는데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아미노 애시드 믹스라는 컨셉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증체량만 보면 저희가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그 아미노 애시드의 컨센트레이션과 그 에너지 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항상 증체량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최대 증체량을 얻는 게 내 농장의 수익성에 가장 좋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장에서 그 돼지고기의 밸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증체량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료비가 우선이 됐을 때, 또는 사료 효율이 우선이 됐을 때, 또는 림미트가 우선이 됐을 때 그때 아미노산의 농도가 달라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이상 아미노산 패턴을 우리가 움직여 줄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피딩 프로그램이 발전되어 온 거를 보여주는데, 그 전에 이제 무제한급여를 하다가 지금 사료하고 그 동물의 유전 능력하고 안 맞았을 때 낭비가 너무 크니까 제한 사양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레시전 뉴트리션이라는 개념이, 프레시전 피딩 또는 프레시전 뉴트리션, 이런 개념이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왔죠. 이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IT하고 지금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 피딩 시스템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사람이 직접 안 해도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만 잘 하면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 돼지의 피딩 프로그램 또는 급여량 내지는 사료 교체 시기, 사료의 뭐 그 혼합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곧 올 거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도 이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농장에서는 이제 사료를 믹스해서 뭐 주간별로든 또는 뭐 정해진 날짜에 사료 혼합 비율을 바꿔가면서 뉴트리언 덴시티를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코스트 팩터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이제 지금 항생제 잘 못 쓰게 하고, 또 그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뭐 징크 옥사이드나 코퍼설페이트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질병 관리용으로 하던 것들에 자꾸 제약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는 다 디폴트로 다 박아놓고 빌트인으로 박아놓고 영양적인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디폴트가 아니니까 여기서 오는 것도 이제 영양 설계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실제로 면역계가 활성화된 동물들은 사실 아미노산을 사용하는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역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돼지, 그러니까 건강한 돼지는 사실 이제 섭취되는 영양소를 가급적 생산성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챌린지를 받아서 면역계가 활성화되면 이제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역 단백질은 사실 성장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아미노산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아미노산은 아픈 돼지한테 요구량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낮을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런 트립토판 같은 것들은 생리적인 요구량 이상으로 약간 올려줬을 때 이 호르몬계에 영향을 줘서 실제로 피드 인테이크를 스티뮬레이션 하는 효과가,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내 니드에 맞게, 수요에 맞게 잘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냥 좀 고전적인 자료지만 마이코톡신에 오염이 됐거나 감염이 되면 대개 한 30%까지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호흡기, 그다음에 소화기익성, 그다음에 그냥 컨디션이 나쁜 거, 사육 환경이 좋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성장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다 낭비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사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들, 그 생시 자본보다 지금 출하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다 여기서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챌린지는 자꾸 늘어나죠. 약도 못 쓰게, 그 다음에 뭐 아까 헤비메탈 이런 것도 못 쓰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비싼 원료, 혈장도 이제 지금은 마음대로 쓸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트레스들, 이게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든 아니면 고능력 돼지들도 기본적으로 대사성 스트레스가 일반 돼지보다 훨씬 높아요. 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모던이 10두 포유하는 거하고 14두 포유하는 거하고는 이 안에서 생성되는 대사성 스트레스의 양이 다릅니다. 이 스트레스 매니지를 잘 못하면 섭취량도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 항산화, 안에서 생성되는 이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저감시켜주는 항산화제, 그게 내추럴이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도 많이 하고, 한국에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슈가 좀 덜 될지 몰라도 요게 이제 또 공격형 행동하고도 연결이 돼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에서 많이 싸웁니다. 싸우면 돈육의 품질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줘도 몇 가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기능성 아미노산 또는 마그네슘 또는 이게 이제 파이버를 포함한 그 사료급의 형태, 물론 이게 커머셜한 환경에서 저희가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이제 가급적이면 와일드 애니멀의 비헤이비어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가급적 줄여주겠다는 역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산화 제제. 쉽게는 비타민 E, 비타민 C인데 이제 비싸니까 비타민 E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찾아서 이런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 실험을 해보면 비육돈에서 사료율 차이도 꽤 많이 나고요. 여기서는 데일리 게인 차이도 엄청 많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한 7-8%의 데일리 게인 차이도 나고 사료 효율 차이도 나고, 여기서도 이제 사료량, 사료 효율 개선 이런 효과들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모던에 저희가 해야 될 얘기 많습니다. 모던도 지금 이제 예전 클래식하게 저희가 하던 모던 영양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자동기에는 저는 대용료는 이제 필수라고 보고 거의,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유전 건물 섭취량, 사료 섭취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률, 이유체중, 그 다음에 소화기성 질병을 거의 다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DM 섭취량만 문제없이 들려준다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육성 비육돈으로 가면 내가 내 농장의 유전 능력을 아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기록하고 연관이 되는데, 기록하면서 쭉 내 농장의 관리가 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내가 얼마나 발현시킬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야 뒤에 이 고능력 모던을 도입을 하셔도 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네, 박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